1281년 7월 초 이마리 만에 역사상 전례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달을 기다린 동로군 4만 명 앞에 3,500척의 강남군 함대가 도착한 것입니다. 수평선을 뒤덮은 거대한 함대, 강남군의 10만 명의 병력, 14만 대군의 몽골군이 드디어 하나로 합쳐진 순간이었습니다. 강남군의 보급선에서 식량과 무기, 화살, 화약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굶주리던 동로군 병사들은 처음으로 배불리 먹었고 새 무기를 지급받은 병사들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죠. 병사들은 내일의 승리를 확신했고 이마리만 전체가 몽골군의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일본의 석병 너머에서 사무라이들은 이 광경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수평선을 뒤덮은 4,400척의 함대, 밤하늘을 밝히는 수만 개의 불빛, 그리고 땅이 흔들릴 듯한 몽골군의 함성. 가마쿠라 막부의 호조 도키무네 역시 사무라이들에게 최후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일 새벽 저들이 온다. 우리는 이 땅을 지킨다. 드디어 이마리 만에 모인 14만 몽골 대군과 겐코 보루이 뒤에서 목숨을 걸고 수비하는 사무라이. 그 처절했던 몽골의 2차 일본 침공 속으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7월 16일 새벽 14만 몽골 제국군이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몽골 지휘부의 작전은 명확했습니다. 동쪽에서는 김만경이 이끄는 동로군 4만 명, 서쪽에서는 법문호가 이끄는 강남군 10만 명이 동시에 상륙하여 14만이 양방향에서 압박하면 일본의 석벽은 무너질 것이라는 계획이었죠. 새벽 5시 신호 깃발이 올랐습니다. 전군 상륙하라. 수천 척에 대해서 병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몽골 기병이 말을 몰아 해변으로 달렸고 보병들이 뒤를 따랐으며 해변은 순식간에 몽골의 깃발로 뒤덮였습니다. 동쪽 해안에선 김방경의 동로군 4만 명이 석벽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저 벽을 무너뜨려라. 몽골 기병이 해안을 가로질러 달렸지만 2m 높이의 석벽 앞에서 말들은 뛰어넘을 수 없었고 멈춰섰습니다. 진철례를 투척하라. 화약 폭탄이 날아가며 굉음과 함께 폭발했지만 두꺼운 석벽을 뚫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석벽 뒤에서 화살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군주들은 안전하게 벽 뒤에 숨어 끊임없이 화살을 쏟아냈고 좁은 해안에 갇힌 몽골 병사들은 무방비로 화살을 맞으며 쓰러져 갔습니다. 하지만 김만경이 이끄는 동로군은 끊임없이 일본군과 싸우고 있었죠. 같은 시각 서쪽 해안, 법문호가 이끄는 강남군 10만 명의 상륙은 느려도 너무 느렸습니다. 역사서 원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남군은 상륙을 미루고 전투에 나서지 않았고 법문호는 여러 핑계를 대며 공격을 지연시켰다. 배에서 내리는 속도가 지나치게 더뎠죠. 법문호는 질서를 유지하라, 혼란을 피하라는 명령만 반복했습니다. 10만 명의 병력이 있었지만 실제로 해안에 상륙한 병력은 절반도 되지 않았죠. 더욱 심각한 것은 남송 출신 병사들의 태도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남송의 백성이었던 그들은 몽골을 위해 싸우는 것을 거부했고 우리가 몽골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가. 급할 것 없다. 느리게 움직여라. 강남군의 공격은 힘이 없었습니다. 석벽을 향해 달려가는 척하다가 화살이 날아오면 과도하게 후퇴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일본 측 지휘관 쇼니스네스케는 이것을 즉시 간파했고 서쪽 적들은 싸울 의지가 없다. 동쪽에 병력을 집중하라. 일본군은 10만의 강남군이 있는 수비병력을 오히려 4만 명의 동로군이 있는 쪽으로 보냈고 가뜩이나 지쳐있던 동로군 쪽으로 일본군은 병력을 집중시켜 열심히 싸우던 동로군의 상황은 더 힘들어지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쿠빌라이 칸의 14만 대군의 양방향 동식 공격이라는 작전은 첫날부터 무너진 것이죠. 7월 16일 첫 전투가 끝났습니다. 해변에는 수백 구의 시신이 널려 있었고 부상자들의 신음소리가 밤바다를 가득 채웠습니다. 14만 대군의 첫 공격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던 것입니다. 7월 17일, 18일, 19일 전투는 계속되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동로군이 석벽을 공격했지만 일본군 주력 대부분이 동로군과 치열하게 싸워진 적이 없었고 강남군의 법문호는 신중한 작전을 핑계로 전면 공격을 회피했습니다. 몽골 지휘부는 분노했지만 법문호를 강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남송 출신의 10만 병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 병력이 일본 원정의 사실상 총병력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법문호는 어머니가 쿠빌라이 칸의 볼모로 잡혀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칸에게 충성했지만 실제로는 전투를 회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의 기록인 하치만구 도쿄행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동쪽 몽골군은 사납게 싸웠으나 서쪽 몽골군은 마지못해 왔다 돌아갔다. 더군다나 일본은 몽골군이 가장 방심하고 취약한 시간, 바로 밤을 노렸습니다. 몽고슴네 회사라는 기록에 묘사된 소수 정예의 사무라이들,
특히 타케자키 세나가라는 한 사무라이의 이야기는 그 밤의 처절함을 보여주는데, 작은 배를 타고 몽골 함선 사이로 잠입하여 그들은 몽골 군선에 불화살을 쏘거나 석유가 담긴 항아리를 던져 함대를 불태우고, 심지어 기습 작전을 하여서 밤에도 휴식을 할 수 없게 몽골군과 전쟁을 이어갔다고 전해집니다. 몽골군은 낮에는 석벽 앞에서 화살을 맞고, 밤에는 잠잘 때도 불에 타 죽을 걱정과 적들의 기습을 걱정해야 했고, 쉴 때도 쉬지를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죠. 그러자 몽골군 지휘부의 갈등은 심화되었습니다. 김만경은 필사적으로 병력을 한 곳에 모아 쳐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문호는 반대하였습니다. 10만 명의 배를 한 곳에 모으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뿐이고, 그 많은 병력을 통제하기는 불가능하오 라며 동로군과 함께 있기를 거부했지만, 이는 따로 작전을 수행하는 척하며 전투를 회피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몽골에게 멸망한 남송 출신의 법문호와 달리 연합군으로 참전한 고려군과는 애초에 같은 목표를 가질 수 없었죠. 심지어 총지휘관인 훈도조차 이들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죠. 그렇게 무려 50일이 흘렀습니다. 육지에서 식량을 조달할 수 없던 몽골군은 보급선에만 의존해야 했는데, 끓는 듯한 여름 더위 속에서 식량은 부패했고 식수는 바닥났으며, 배 위에서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비위생적으로 생활하면서 역병이 퍼졌습니다. 이 50일간의 진척 없는 전쟁은 몽골의 일본 원정 실패의 핵심입니다. 일본 사무라이들이 잘 싸운 것도 있지만, 몽골의 14만 대군은 태풍이 오기 전에 이미 자멸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8월 초 초조해진 몽골 지휘부는 최후의 전략 토론을 벌입니다. 법문호 장군이 바람이 심상치 않다. 이 모든 함대가 해안에 갇혀 폭풍을 맞는다면 7년 전에 비극이 재현될 것이오. 배로 철수하여 인근 섬으로 후퇴의 폭풍을 피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만경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철수는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뿐, 당장 배들을 모두 육지 방어선 쪽으로 두고 병력을 상륙시켜 안전한 육지에 주둔해야 합니다. 라고 가장 현실적이고 절박한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문호는 거부했고, 10만 강남군을 이끌고 후퇴하여 다카시마 주변의 얕은 바다에 배를 정박시키는 쪽을 선택합니다. 법문호의 선택은 전쟁 결과에 따라서 도망치기 쉽고 육지 상륙의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선택이었죠. 그리고 1281년 8월 15일, 역사를 완전히 뒤바꿀 두 번째 칸카제 대형 태풍이 큐슈 해역을 덮쳤습니다. 7년 전 1차 폭풍은 국지적인 피해였다면, 이번 태풍은 함대를 몰살시키기 위해 온 것처럼 거대했습니다. 다카시마 주변에 밀집해 정박했던 몽골의 함선들은 바람에 격렬하게 서로 부딪히며 부서졌습니다. 특히 급조된 남송의 배들은 태풍을 견디지 못하고 종이장처럼 찢겨나갔죠. 고려사에는 당시의 참혹함이 바닷물이 핏빛으로 물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가 부서지면서 화편에 깔려 죽고 파도에 휩쓸려 죽고, 동료들에게 밟혀 죽은 병사들이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바다를 뒤덮었습니다. 14만 대군 중 무려 10만 명 이상이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수장되거나 행방불명되었고, 법문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그가 이끌던 남송 출신은 10만 강남군은 사실상 전멸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택한 판단이 남송 사람들을 전멸시킨 꼴이 되었죠. 김만경 장군이 이끈 동로군도 큰 피해를 입었지만, 내륙에 가까운 곳에 정박했던 덕분에 피해를 완화할 수 있었죠. 그렇게 몽골 제국은 단 하룻밤 만에 세계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해상 병력을 잃었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이 소식에 분노하여 지휘관들을 모두 투옥하고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중 김만경은 극심한 고초를 겪었다고 전해지지만, 정작 법문호는 정복한 지 얼마 안 된 남송의 여론을 생각했고 10만 명의 남송 출신 병사들이 전멸한 상황까지 의식하여 처벌을 면했다는 믿기 힘든 기록이 남아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법문호가 김만경처럼 적극적으로 싸웠다면 이 전쟁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10만의 강남군이 제대로 싸웠다면 14만 대군은 큐슈 본토에 태풍이 오기 전에 성공적으로 상륙했을 것이고, 압도적인 병력과 화약무기 그리고 기병대로 큐슈를 빠르게 장악하고 나아가 교토의 가마쿠라 막부를 향해 진격했을 것입니다. 당시 일본은 내륙 방어 체계가 부실했고 군사력을 한 곳에 집중할 능력도 없었으며, 교토까지 이어지는 전략적 요충지엔 평야지대가 많아 기병 중심의 몽골군이 기동하기에 이상적인 지형이었죠. 수많은 역사학자들도 잊으면 정복했을 거라 예측하죠. 결국 일본은 몽골 제국의 서쪽 변방 초공국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두 번의 기적은 우리에게 단순한 승패를 넘어선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모든 전략과 병력이 있어도 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휘관의 의지가 10만 병력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로써 몽골의 일본 침공 3부작 시리즈는 막을 내렸고,
다음 시리즈는 몽골의 분열 그리고 티무르 제국과 몽골의 고려 침공 그 후 삼별초의 저항 그리고 한국 역사상 최강의 무인 고려의 소드마스터 척준경편까지 만약 에피소드는 계속 이어집니다.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시는 멍뭉멍뭉님과 정인성님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